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합계법학원에서 5급 공채 및 법행, PSAT,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세 과목을 다 담당하고 있는 박어령이고요. 뭐 일단 다들 제가 세 과목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다 뭐 알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언어논리 8회, 자료해석 10회, 상황판단 8회 해가지고 일단 기본이론 과정이 진행이 되고 나서 8월 하순경에 바로 거의 텀이 한 주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심화 강의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일단은 기본 이론과 심화 강의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기본 이론은 일단 각각의 과목별로 기본적으로 이제 유형별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각각의 유형에서 일단 패턴화 시켜야 될 것들을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시작할 언어 논리 같은 경우는 이 논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논리학에 대한 개념 학습이 확실하게 되어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논증 같은 것도 논증의 분석이나 평가에 해당하는 어떤 파트에서 어떤 틀이 있습니다. 틀. 강화 약화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적성 시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2차 과목의 이 다양한 법학과는 좀 많이 다르죠, 성격이. 어떤 기본적인 뭐 이론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공식 같은 것이 좀 그나마 있는 부분이 이 언어 논리에서는 논리학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방법론적인 측면, 어떤 패턴에 해당하는 것들을 체화시켜서 바로 현장에서 딱딱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스킬적인 측면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자료 해석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자료 해석이라는 과목은 이 도표나 그래프에 대한 어떤 분석 능력,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이제 자주 등장하는 뭐 가중평균이라든가 아니면 최소 교집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숫자 관련 기본적인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공식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이외의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세 과목을 관통하는 제일 핵심은 독해 능력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시적으로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을 정확하게 범위를 딱 잡아준다든가 순서 같은 것을 어떻게 설정해야 된다든가 이와 같은 것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은 사실상 이제 언어적 감각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과목을 그냥 다 별도로 따로따로 노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와 같은 미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독해 능력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논리학에서 뭐 강조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당장은 언어 논리에 국한되겠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강조드리는 그 어떤 특정 문장을 정확하게 보는 그런 눈 같은 것들이 길러지시면 나중에 상황 판단의 퀴즈형 문제나 자료 해석에서 어떤 선택지가 물어보는 바가 정확하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현명하게 딱딱딱 구분해가지고 처리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와 같은 전 과목을 아우르는 그런 감각, 독해 능력을 최대한 이제 이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제 기본 이론은 그렇게 해서 이제 각 과목별 유형들에 대한 기본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 경력자 시험, 그다음에 5급 공채 시험에 좀 옛날 문제들 중심으로 해서 대표적인 예제 문항들을 쭉 정리를 해서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8월부터 진행이 될 심화 과정 같은 경우는 최근 8개년치 기출 문제에 대한 뭐 유형별이나 연도별 그런 대놓고 문제풀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PSAT나 리트 같은 것들이 다 문제를 통해서 어떤 학습을 하는 것이 주가 되기 때문에 계속된 문제풀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텀이 조금 있고 이제 하반기가 되면 뭐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과정이 진행이 될 것인데, 그 중간에 제가 일단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 논리나 아니면 그 자료 해석 관련돼 가지고는 그 입법고시 문제가 또 추가적으로 좀 학습이 좀 보완되면 좋을 거기 때문에 관련된 특강을 좀 짧게 과목별로 이제 진행을 할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큰 스케줄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언어 논리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는 먹히더니만 또 안 먹히네. 어이, 이러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가야 되는구나. 네. 자, 언어 논리 일단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네, 첫 번째 1회부터 3회까지는 논리학과 관련된 학습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주로 논리학의 필수 개념 명제 논리라는 학습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추론 규칙이니 뭐 이렇게 동치 규칙이니 하는 규칙을 수학 공식 암기하듯이 그렇게 학습 대상으로 삼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이제 학습을 해서 오늘은 아마 이제 시간 관계상 대표 예제 몇 가지를 이 규칙을 적용해 보는 형태로 그렇게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2회차와 3회차는 이 녀석들을 실제 문제에 적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풀어 나가는 그런 과정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회까지는 논리학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4회, 5회는 이 논리학에서 좀 연장되는 부분이 있는 게 논증 파트거든요. 논증이라고 하면 이제 주장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장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서로 이렇게 초점을 달리하면서 견해가 대립되는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 하나의 일관된 그런 주장이 등장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구조를 분석하라든가 아니면 이 주장에 대해서 뭐 반박을 해보라든가 하는 식으로 이제 싸움을 붙이는 그런 스타일에 해당하는 그런 영역이 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논증에 있어서도 뭐 구조적 분석이니 아니면 논증에 대한 어떤 뭐 지지나 반박의 양상에 있어서도 우리가 전반부에서 학습하는 이런 논리학의 형식이 적용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한 30-40% 정도는 이런 논리학 베이스로 접근을 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순서상으로는 논리학을 공부를 하고 논증 파트로 들어가야지 이게 이제 좀 효과적으로 처리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서를 이렇게 논증을 그 다음 단계로 정리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7회, 8회 과정은 좀 짧죠. 독해와 관련된, 독해 및 추론과 관련된 것인데, 제가 이제 뭐 나중에 다 정리드리겠지만 이 PSAT 5급 공채나 법행 수준의 그 독해형 문제는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다 수능 경험하셨죠. 수능은 다 경험하셨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수능보다 더 쉽습니다. 독해형 문제는 일단은 지문 하나밖에 없고, 그 실제로 이제 선택지가 물어보는 게 추론이라는 그런 이름이 달려 있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뭐 빈칸을 채우라든가 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 유형은 그냥 일치부합 문제예요. 그래서 추론이라는 그런 발문에 어떤 명칭이 달려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내용 확인해서 잘 선택지에 반영이 되어 있는가, 요거 체크하는 게 사실 핵심이기 때문에 난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어떤 고도의 뭐 어떤 이론이나 방법론 같은 것을 막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 싸움이 중요한 시험이다 보니까 얘들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어떤 정보 처리를 할 필요가 없이 진짜 좀 기계적으로 딱딱딱 필요한 것만 뽑아내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는 제가 차후에 독해 파트 들어갔을 때 분절적 정보 처리 방식, 끊어읽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논문 쓰는 그런 과정도 아니고 전체적인 내용을 기승전결 다 따져가지고 그렇게 다 100% 학습 이해를 해야지만 해결되는 문제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병렬적으로 1문단 따로 2문단 따로 3문단 따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질문 양상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끊어서 정보 처리하면 충분히 다 해결이 되고요. 심지어 어떤 문제는 그냥 1문단에서 정답이 바로 도출되고 그냥 끝나버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확보를 하셔서 나중에 이제 논리형 문제나 논증형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시간을 이제 잡아 나가시는 게 학습 전략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보다는 독해 파트에 있어서 비중이 일단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좀 대략적인 그림을 잡아드리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를 펼치시면 딱 100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교재 구성은 독해, 추론, 그 다음에 논리, 마지막 논증 파트로 연결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독해, 추론 파트는 맨 마지막 단계 때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 첫 시작은 100페이지부터 시작하는 논리와 퀴즈, 유형별 개념 정리 파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좀 사전 조사를 살짝 하고 싶은데, 혹시 대학 때나 별도로라도 교양 논리학 같은 거 혹시 학습하신 경험 있으세요? 다 전혀 없으신 거죠? 네, 그러면 진짜 다 기초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제 논리 파트가 우리 PSAT 시험에서는 실제로 제일 중요하고, 이 명제 논리 말고 이제 나중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요거 제가 조금
익숙해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명제 논리라는 것 말고 교재상으로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수로 논리라고 해서 요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형식 논리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학문적으로 접근한다면 그 두 가지가 사실상 거의 뭐 비등비등한 그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수험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 수로 논리 파트는 딱 간결하게 정리하고 실질적인 문제화가 되는 것, 문제로 실제로 응용이 되거나 적용이 되는 그런 이론 파트는 명제 논리가 99%라고 해도 될 정도로 얘가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학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딱 수험에 필요한, 여러분들 2차 부담도 되게 큰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딱 필요한 형태로만 이론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제 논리 중심으로 해 나갈 것이고, 그러면 이제 명제가 어떤 것인가부터 하나씩 체크를 해 나가야 될 것인데, 자, 페이지 100페이지에서 이제 첫 번째 파트를 살짝 이제 좀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루게 되는 명제 논리 혹은 이제 이 형식 논리학의 세계는 다 이제 명제라는 것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떠한 사실을 진술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진술에 대해 참 거짓을 판가름할 수 있는 문장이 명제라고 불리는데요. 여기서 진술에 대한 참 거짓의 판단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명사 형태로 주어지는 개념 그 자체로는 명제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다? 주어, 수어 구조가 1차적으로는 이제 갖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그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제 문제화 되는 지점은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무엇이 있다, 무엇이 움직인다와 같은 그런 형태, 주체, 그다음에 서술 구조가 같이 결합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와 같은 명제가 되기 위해서 최소 단위가, 그러면 일단 주어 수어의 결합 구조인데 그와 같은 주어와 수어가 하나씩 결합된 구조가, 자, 이제부터 뭐 명칭이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단순 명제라고 불립니다. 단순 명제. 단순 명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단순 1 결합 구조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영희가 있다, 하늘이 흐리다 같은 형태의 문장은 하나의 주어에 하나의 서술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직관적으로 명제, 단순 명제라는 게 바로 파악이 되시겠죠? 전혀 지금까지는 어려운 게 없죠. 자,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복합 명제입니다. 이 명제 논리라는 게 복합 명제들의 규칙성을 가지고 일정한 연역적 추리를 해 나가는 게 명제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합 명제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규칙성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일정한 전제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어떻게 추가적인 결론이 도출되는 것인가, 이와 같은 형태의 연역적인 사고가 이 명제 논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 복합 명제라는 것은 이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 복합 명제는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나뉩니다. 일단 복합 명제는 두 개 이상의 단순 명제가 일정한 관계를 맺으며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관계라는 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연언, 어휴, 이게 계속 연결이 되는구나. 이건 제가 말을 해서 프로그램을 나중에 좀 바꿔야 되겠어요. 자, 아무튼 연언, 선언, 조건, 부정은 사실상 뭐 이렇게 부정을 복합 명제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연언 명제, 선언 명제, 조건 명제 세 가지가 복합 명제로서 명제 논리의 핵심 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연언이니 선언이니 등의 관계가 어떻게 구체화해야 되는지를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요거는 이제 박스 안에 있는 겁니다. 박쥐가 후각 능력이 약하거나 탁월한 청각 능력이 없다면 어둠 속을 빠르게 날아갈 수 없고 적의 공격을 회피할 수도 없다 라는 좀 긴 문장이 주어졌을 때, 어차피 전부 다 박쥐가 주체가 되어서 이 박쥐를 기본적으로 대상으로 삼아서 어떤 특징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박쥐는 배제를 해도 될 것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것들, 제 첫 번째 후각 능력이 약하거나 탁월한 청각 능력이 없을 경우에 어둠 속을 빠르게 날아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적의 공격을 회피할 수도 없다 라는 식으로 크게 본다면 4개의 단순 명제가 등장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이 전반부의 이 심표 앞부분에 2개의 단순 명제는 거나
영어로 친다면 or 형태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것은 없고니까 and 형태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연원이 and, 선언이 or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조건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는데, 조건은 없다면 뭐뭐 한다. A라면 B 한다. 뭐뭐 하는 경우 이런 형태로, 면 경우 같은 형태로 앞뒤가 연결되어 있다면 이 녀석을 이제 조건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예문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한 방에 드러나고 있어서 일단 어떤 것들이 연언인지 선언인지 판단하기가 좀 수월한 예가 되겠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연언, 선언, 조건 명제들의 일단 언어화되는 패턴, 그 다음에 각각의 그 명제들에서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페이지로 넘어가면 첫 번째 연언 명제입니다. 자, 연언 명제는 A 이고 B, A 그리고 B 이런 형태로 일단은 뭐 직관적으로 봤을 때 뭐뭐 이고 뭐뭐다, 뭐뭐 그리고 뭐뭐다라고 하면 플러스 구조구나, 같이 있구나, 영어로 친다면 and 구조구나, 이런 게 바로 이제 판단이 바로 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런 형태로 A이지만 B, 네, A이지만 B 이렇게 한국어로 친다면 좀 역접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죠. but이라고 영어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역접적 구조도 논리학의 세계에서는 그 맥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A이지만 B도 결국 따지고 보면 A이면서 동시에 B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표현상으로 이렇게 앞뒤가 대립적인 구조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것 역시 다 영어로 친다면 and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요거를 일단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고 그리고는 직관적으로 그냥 연언 and라고 바로 판단이 될 것이고, 이지만 같은 이런 형태를 앞으로 마주하시게 되면 이것도 연언 명제로 정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일단은 기본적인 틀을 잡으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 지우개가 좀 더 큰 거 없나? 이런 게 있었군요. 네. 제가 아직 이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초반에 좀 버벅거리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 기호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정리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연언 명제를 나타내는 기호는 요 형태입니다. 요 형태. 앞으로는 이렇게 약속을 해 나갈 거예요. 뭐 이런 표현도 타자 칠 때는 많이 쓰겠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더 압축된, 또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 모양으로 연언을 표시할 겁니다. 그러면 A 그리고 B라는 거는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연언 명제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지만이라는 것도 연언 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뭐 나머지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이제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아래쪽에 나와 있는 요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제를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보죠. 통화 긴축은 여러 경로와 시차 구조를 통해 인플레이션율의 하락을 가져오게 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명목 임금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 실질 임금을 상승시켜 고용과 생산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제 뭐 문제를 푸는 그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좀 직관적으로 판단을 바로 못하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 이지만과 같은 그런 형태의 구조가 어디에 등장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A 이지만 B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A 이지만 B, 이러한 골격을 취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서 어느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가져오게 되나, 네, 가져오게 되다, 이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부분 통화 긴축은 여러 경로와 시차 구조를 통해 인플레이션율의 하락을 가져오게 되나,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명목 임금이 고정돼 있다면 요 앞에 녀석을 A라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B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녀석을 이제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 기호화를 할 때는 A and B 이런 형태로 기호화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지만 역접의 구조를 기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 경우라는 것은 이건 나중에 공부하게 돼 요 조건 명제 화살표로
화살표로 기호하는 요 조건 명제의 구조가 되어서 앞에 두 가지가 동시에 갖춰지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실질 임금을 상승시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요걸 C라고 한다면, 크게 본다면 이제 이런 형태로 문장을 기호화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 조건 명제와 관련된 거는 아직은 고민하지 맙시다. 자, 그래서 연원 명제와 관련된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형태예요. 우리가 실제로 문제에서 보게 되는 것은 일상 언어로 되어 있는 것들이죠. 이와 같은 일상 언어 표현을 있는 그대로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려고 하면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몇 가지 공식이나 규칙이 바로바로 적용되기도 좀 힘든 구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일단 1차적으로 이 논리형 문제를 풀 때는 언어적으로 진술되는 것을 최소한의 어떤 그런 뭐 단어 두 글자짜리 단어 같은 것으로 압축을 시켜서, 예를 들면 지금처럼 뭐 A, B 이런 식으로 기호화를 해가지고 요 녀석들 사이의 관계성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이런 연원 관계니 조건 명제 관계니 뭐 선언 명제 관계니 이런 형태로 치환을 해가지고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를 해야지 이제 차후에 학습하게 될 추론 규칙이니 동치 규칙이니 하는 것들이 바로바로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직관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요 전반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금 정리하는 거는 언어의 기호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첫 번째 연원 명제와 관련되어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요 정도. 네, 나머지 것들은 복잡한 거 없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복잡한 거 없어요. 자, 그다음 같은 페이지에 있는 동그라미 2번의 선언 명제. 선언 명제는 이 선이라는 것이 선택할 선자여서 이 선택이 A이거나 B, A 또는 B 같은 형태로 두 개의 명제가 이렇게 선택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호는 아까 살짝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호는 이렇게 자, 기호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명제 논리 영역에서 선언 명제에 아무런 추가 조건이 달려 있지 않을 경우,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사실은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원 명제는 되게 단순하고요. 그냥 이지만 구조만 정리 잘 하시면 되고, 이 선언 명제부터가 사실 진짜 주의할 게 많습니다. 자, 선언 명제는 일반적으로 별다른 어떤 제한이 걸려 있지 않다면 포괄적 선언 명제, 포괄적 선언 관계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포괄적 선언 관계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거나 안주를 먹는다와 같은 선언 명제가 있다고 한다면, 자, 마시거나니까 요거는 선언 명제겠죠? 그때 술을 마시는 것과 안주를 먹는 것이 뭐 동시적으로 이렇게 술 넣으면서 옆으로 이렇게 안주 먹고 하는 건 안 되지만 그냥 같은 자리에서 술도 먹고 안주도 먹고 하는 행위를 같이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술 마시는 것과 안주를 먹는 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포괄적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선택이 될 수 있는 것, 이게 포괄적 관계입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 어떤 회의 같은 것에 참석한다, 참석하지 않는다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을이 회의에 참석한다. 이런 형태의 이제 문장이 나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갑이 참석하고 을은 참석하지 않는 거, 반대로 을이 참석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네, 이런 형태로 둘 다 참석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제한이 걸려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선언적 구조의 문장은 다 포괄적 선언 관계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현실에서도 배타적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있을 겁니다. 이런 예죠. 낮 12시에 부산행 열차를 타거나 아니면 같은 시간에 여의도로 벚꽃 구경을 가거나, 요거는 동시에 할 수가 없죠. 무조건 양자택일이죠. 이와 같이 언어적으로 봤을 때도 맥락적으로도 둘 다 같이 취할 수는 없을 때는 배타적 선언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괄적 선언관계냐 배타적 선언관계냐 별다른 말 없으면 이와 같은 진짜 특수 상황 아니면 다 포괄적 선언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왜 중요한가는 나중에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이러한 복합 명제들을 여러 개 막 던져주고요. 거기에서 이제 반드시
반드시 참이거나 반드시 거짓으로 도출되는 정보가 무엇인가를 묻는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지문에서 이제 갑이 참석하거나 을이 참석한다라고 그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추가 정보가 갑이 참석한다, 갑이 참석했다라는 정보가 주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얘는 포괄적 선언명제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었죠. 갑이 참석한다는 정보가 주어지면 그러면 을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는가? 그건 안 되죠. 왜냐? 둘 다 참석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확정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갑이 참석했다고 해서 을은 불참한다는 식의 그런 확정적 단정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앙숙이어서 같이는 절대 못 간대. 그러면 그게 배타적 관계를 만들어주겠죠. 그러면 이렇게 둘 다 참석할 수 있는 케이스는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구도가 된 상태에서라고 한다면 갑 참석? 그러면 을은 참석하지 않겠구만. 도출할 수가 있겠죠. 이런 논리의 전개에 있어서 포괄적 관계인지 배타적 관계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크게 일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죠. 네. 자, 그다음 10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실상 이 명제 논리 파트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라고 할 수 있는 조건 명제입니다.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하시면서 명제 파트 배우셨죠? 그래서 조건 명제 뭐 역, 이, 대우 이 정도까지는 다 학습을 하셨죠? 그러니까 완전히 생소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는 이제 참거짓 따지는 구도와 관련돼 가지고 뭐 페이지 살짝만 이제 한 장만 뒤로 넘겨 보면 104페이지, 105페이지에 있는 요런 표들 있죠, 표들. 이 진리표라고 하거든요. 요 진리표를 통으로 다 암기를 해서 사실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이 진리표를 막 옆에 그려놓고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요 진리표의 어떤 골격을 이해를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뭐 단정적으로 이게 뭐 어떤 조건 명제가 되건 조건 명제 뒷부분에 있는 것이 되건 참인지 거짓인지를 그냥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잡혀야 됩니다.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뭐 역이다, 이다, 대우다 하는 수준에서는 또 한 단계 올라선 그런 학습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 아무튼 이와 같은 진리표 가기 전에 자, 지금 이제 조건 명제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제가 그동안 쭉 이제 수업을 하면서 초반에 이 명제 논리 파트에서 제일 첫 번째 관문, 문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 조건 명제와 관련된 어떤 표현 기화 패턴입니다. 요거 첫 시간에 정확하게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 조건 명제는 아까 그 초반부에 있었던 예에서도 본 것처럼 만약 뭐뭐 하면 뭐뭐 한다. A이면 B이다. 이런 형태의 구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이면 B이다. A인 경우 B 한다. 그러면 앞에 요 조건일 때는 요 현상이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해서 요거는 조건 명제는 이렇게 화살표로 기화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녀석들이랑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 딱 보이죠. 아까 연원 명제나 선언 명제는 이게 어떤 방향성은 딱히 안 보이잖아요. 요 기호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A 그리고 B를 어떻게 치환해도 되냐면요. B 그리고 A로 치환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선언 명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화살표는 이게 이제 출발점과 도착점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함부로 B면 A다로 이렇게 치환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요거는 이제 명제 배우시면서 명제가 성립하면 또 특정 명제, 조건 명제가 성립하면 그 조건 명제에 대해서 대우는 도출할 수가 있지만 역이나 이는 바로 도출 못한다. 아마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그런 기억 속에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조건 명제와 관련돼서는 순서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게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눈이 오면 길이 얼어붙는다라는 문장은 눈이 옴, 길이 얼어붙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요. 눈이 온다. 눈이 옴. 길이 엄. 이렇게 적는 거 시간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기호화를 할 때는 이 문장들 몇 개를 쭉 봤을 때 눈이 온다는 게 계속 반복되면 그냥 눈이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헷갈리지 않게끔 눈이 오는 것을 긍정 형태로 하고 만약에 문장이 눈이 오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건 미리 좀 앞당겨서 말을 할게요. 눈이 오지 않으면 앞에 물결을 붙여서 부정 형태로 이렇게 기화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를 하는 게 요령이에요. 그래야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요. 뒤에 오는 것도 길이 얼어붙는다. 얼어붙는다. 얼음 그냥 이런 식으로 최소한 최대한 내가 헷갈리지 않게 압축을 해가지고 기화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건명제 자체는 이렇게 뭐뭐 하면 뭐 하는 경우 앞에 것을 화살표의 전반부, 뒷부분을 화살표의 후반부에 넣으면 되고, 요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그런 명칭이기 때문에 이 조건명제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것, 요 부분을 전건이라고 부르고 뒷부분을 후건이라고 부른다. 네, 요거는 전후 뭐 딱히 어려울 거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제 기본판이고요. 자, 그다음 조건명제임을 나타내는 진술이 그냥 일반적으로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런 형태이긴 한데 비슷한데 주의를 요구하는 것 순서가 완전히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요 녀석입니다. 교재로 친다면 요게 이제 세 번째 문단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별표 치셔도 돼요. 아주 중요하고 실제로 이제 문제 푸실 때 요 표현을 초반에 이제 망각해가지고 실수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오직 뭐뭐인 경우에만 Q이다. 오직 뭐뭐 하는 경우에만 뭐뭐 한다. 이런 구도가 나오면요. 요 녀석이 경우가 붙어 있기 때문에 경우가 붙어 있으면 아까 뭐뭐 하면 뭐뭐 한다. 뭐뭐 하는 경우 뭐뭐 한다. 그냥 요거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P가 앞에 오고 그러니까 P가 전건이고 Q이다가 후건이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뭐 하는 경우에만 뭐뭐 한다. 일단 지금 당장은 이제 기계적으로 이렇게 한정하는 많이 붙으면 한정 보조사 많이 붙으면 그 붙어 있는 부분이 후건이 된다. 기계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해를 시켜드릴 것인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뭐뭐 하는 경우에만이 붙어 있으면 그게 후건이 된다. 그래서 얘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Q이면 P이다로 기화를 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다른 조건명제가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조건명제가 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요 문장 형태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왜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는지 다음 사례를 통해 정리해 봅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 살짝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법조윤리 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라고 할 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였다는 것이 법조윤리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법조윤리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변호사 시험에 응시했다면 이거는 이미 그 선행 단계인 법조윤리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로스쿨 이제 3년 졸업하고 나서 변실을 보잖아요. 근데 보통 1학년 여름방학 때 그 법조윤리 시험을 봅니다. 요거를 통과를 못하면 변호사 시험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 조건으로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 다음 단계 자격 조건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어떤 뭐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녀석을 내가 응시를 했다면 당연히 그 앞에 선행 단계는 거쳐왔던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변실을 응시했다면 확정적으로 법조윤리 시험 당연히 통과했겠구만.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확정적으로 이렇게 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윤리 시험 통과한 것만 가지고 변시 응시했다는 걸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기간도 텀이 있고 얘는 자격 조건일 뿐이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국사를 뭐 통과해야 된다든가 뭐 토익을 통과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의 느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윤리 시험을 통과했다고 해서 변시 응시가 확정되는 건 아니에요. 그랬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자격 조건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릅니까? 변시 응시하기 위한 자격 조건, 다른 말로 필요 조건이라고도 부르죠. 네, 필요 조건. 그래서 필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인 감각에서는 먼저 치러야 되는 시험이잖아요. 먼저 선행 해결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화살표가 갖는 어떤 우리의 이미지가 여기가 먼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요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그냥 일상적인 표현에서는 앞에 오는데
논리 세계에서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논리 세계에서는 엄격하게 요 조건 명제 부분에서는 전건에 해당하는 것이 필요 조건이 아니고 무조건 후건, 요 후건에 해당하는 것이 필요 조건으로 이미 고정이 되어 있어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조건에 해당하는 녀석이다 파악이 되면 무조건 후건에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시 이 경우에만이라는 표현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직 P인 경우에만 Q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법조윤리 시험을 통과한 경우에만 변호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어요. 자격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는 그런 뉘앙스가 나오면 그 부분을 후건으로 배치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요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이제 문제에 따라서는 제가 여기서 강조드린 이런 조사 많이 붙은 패턴 말고도요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필요 조건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그런 진술 형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맥락을 잘 이해를 해서 요 부분이 필요 조건이야. 그러면 얘를 조건 명제 구조에서 후건 부분에 넣어야 되겠구만. 이렇게 정확하게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건 명제와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순서 설정할 때 주의해야 되는 그런 표현으로서 이제 필요 조건과 관련된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요 부분은 그러면 뭐라고 명칭을 붙이는가? 이것도 이제 미리 앞당겨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충분 조건. 충분 조건이라는 표현과 필요 조건이라는 표현은 꼭 논리학 이런 논리형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주 나올 수가 있어요. 언어논리라는 이 시험 명칭답게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규칙을 수학처럼 그렇게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독해형 문제에서도 이런 논리학의 어떤 소재를 베이스로 까는 그런 독해 추론형 문제들이 은근히 등장하는 편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명칭은 정확하게 처음에 잘 잡아두셔야 됩니다. 충분 조건이라는 명칭이 왜 붙었을까? 이거를 그냥 뭐 A다 B다라고 하면 사실 좀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변시, 응시, 법조윤리 통과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좀 정리가 될 거예요. 변시, 응시했으면 이미 이건 기본적으로 통과했다는 것을 우린 체계상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변시, 응시했어? 그 사건만 가지고도 충분히 얘를 확정적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충분 조건이라는 명칭이 붙는 겁니다. 자, 조건 명제와 관련되어서 유의해야 될 표현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겠고요.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드린 형태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부정 명제와 관련된 게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있죠. 103페이지로 넘어가면 부정 명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정 명제는 사실 이제 부정 명제라고 하기는 좀 애매해요. 그냥 앞에서 학습했었던 첫 번째 단수 명제, 그다음 연어 명제, 선언 명제, 조건 명제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부정이라는 것은 아까 살짝 보여드렸었죠. A라는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네, 부정 명제가 있었구만. 네, A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고 한다면 그냥 A 바로 앞에 요 물결 표시를 붙이면 됩니다. not A. 그러면 A가 아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문장 표현이 되어 있으면 기호할 때는 not A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자, 이제 복잡해지죠. 우리가 단순 명제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연어 명제, 선언 명제 같이 두 개의 명제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구조는 그러면 어떻게 부정할 것인가? 아마 이것도 이제 그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수학에서는 학습하셨을 것 같은데 드모로간 법칙 명칭 기억나실 거예요. 드모로간 법칙을 적용하면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이고 B 연어 명제 이 녀석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 언어적으로 그냥 생각해도 A이고 동시에 B라고 했어요. 그걸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맞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이라고 이제 참거짓 형태로 가겠습니다. A도 참이고 B도 참이라고 했으면 이거를 묶어서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하나는 거짓이 되는 거죠. 적어도 하나는 거짓. 그러면 그게 기호 형태로 이 명제 형태로 정리가 되면 A가 거짓이거나 B가 거짓이거나 적어도 하나 거짓이 되죠. 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고 일단 기호 형태로 정리를 하면 네, A 그리고 B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 요 쌍방향 화살표는 이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부정을 취해주고 아마 뭐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연원은 선언으로 바뀌고 네, 선언으로 연결된 것들을 부정을 하면 연원으로 바뀐다. 네, 요게 이제 드모르간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 명제 전에 연원 명제나 선언 명제에 대한 요 부정의 구조는요 단순합니다. 단순합니다. 이렇게 그냥 뒤집고 부정만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이게 익숙해지려면 not A 또는 not B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not A 그리고 B 이걸 부정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변형이 되는 것들. 그래봤자 어차피 패턴은 똑같죠? 자, 얘를 치환을 하면 부정의 부정은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긍정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연원으로 바뀌고 똑같이 부정의 부정이니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죠. 부정의 부정이니까 A는 긍정 형태로 바뀌고 선언으로 바뀌고 B는 원래 긍정 형태였으니까 부정으로 바뀌고 이런 형태로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치환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도 뭐 사실 아직 그렇게 어려운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었던 내용들 중에서 실제로 이제 문제 적용 딱 했을 때 초반에 많이 좀 버벅거리는 부분은 그 조건 명제의 순서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제가 이제 이 피셋이랑 리트 그 다음에 경찰 대표님 언어 논리까지 해가지고 이 언어 논리의 지금 대부분은 다 다루고 있는데 근데 학생분들이 논리학 파트 공부하실 때 초반에 이제 문제를 풀는 그 단계까지 갔을 때 바로바로 이제 기계적인 어떤 전환이 안 되는 부분이 아까 설명드렸었던 그 만 붙는 경우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관계 설정하는 거 여기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요. 요거는 어차피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전해드릴 주입해드릴 내용이 좀 많은 편이에요. 좀 생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문제를 이제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계속 다시 앞쪽에 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체크하고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쭉 수업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제가 그래서 물었잖아요. 그 논리학에 대한 어떤 선행 좀 학습 같은 거 있으신가? 없으신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부분의 분들이.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문제 풀 때 요거 기억 안 났다 하면서 뭐 괜히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문제를 이제 조금씩 풀어 나가다 보면 요 순간에는 어떤 공식, 어떤 그 기호화의 패턴이 적용돼야 되지.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니까 초반에 너무 뭐 스트레스 받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궁금한 게 있죠. 선생님, 복합 명제는 연원, 선언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건 명제는 그럼 부정을 어떻게 합니까? 조건 명제 일단 뭐 예를 들어서 A이면 B이다. 이거 부정을 어떻게 합니까? 고민이 되죠? 대우가 부정이 아닙니다. 이 녀석에 대해서 대우 구조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서 바꾸고 부정 취해주는 게 이게 대우죠. 그러면 대우가 이 녀석에 대한 부정인가? 아니에요. 대우는 얘를 형태만 바꿨을 뿐이지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똑같은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학습하는 게 논리학이고 논리학이라는 건 제일 처음에 이 명제부터 이제 개념 잡고 들어왔을 때 명제가 뭐였습니까?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문장 구조였죠. 그랬을 때 조건 명제 A면 B가 참이면 대우도 참입니다. 근데 부정을 한다는 것은 얘가 거짓이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우는 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뜸들이지 말고 부정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정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게 부정이 돼요. 왜 그렇게 되는가는 이따가 조건 명제 그 진리표를 학습을 해야지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이해가 되고 나중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바로 부정 이런 거다라고 도식화 시키셔야 됩니다. 자, 왜 A 그리고 B, not B가 될 것인가? 요거는 일단 보류를 하고 이제 조건 명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될 것인데 자, 이제 진리표를 학습을 해야지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실상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기호화와 관련된 것이었고요. 이제
참거짓과 관련된 판단을 논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 명제 진리표의 진리값. 명제는 참거짓을 판가름할 수 있는 문장이라고 처음부터 정리하고 왔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명제는 참 아니면 거짓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단순 명제는 진짜 말 그대로 단순해요. 참 아니면 거짓입니다. 뭐 사실 이제 이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논리학의 세 가지 공리, 뭐 모순율, 배중률 이런 것들을 뭐 학습을 할 필요가 있긴 한데 여러분들한테 뭐 이게 아주 뭐 생소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아니면 거짓이죠. 중간이 없어요. 논리의 세계는 참 아니면 거짓 둘 중에 무조건 하나로 결정이 돼야 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단순 명제는 그냥 단순하게 참 아니면 거짓. 그래서 참인 거를 부정을 하면 거짓이 되고 거짓인 것을 부정하면 참이 되는 구조. 문제는 복합명제입니다. 복합명제는 단순명제의 결합 형태로 구성되기 때문에 복합명제의 진리값은 단순명제의 진리값이랑 연결사, 즉 연원이냐 선언이냐 조건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요거를 이제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연원명제의 진리값. 제일 단순한 편입니다. 그냥 일상적인 감각으로도 이게 딱 판단이 될 수가 있어요. 자, A, B로 할게요. A, B로. A 그리고 B, A and B. 이 연원 명제가 참이라고 주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이 연원 명제가 참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사실 일상의 감각에서 그냥 바로 나옵니다. A도 참이고 B도 참이라는 소리 말고 다른 거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주 직관적으로 그냥 바로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A and B 연원 명제 구조가 참이면 각각이 참이 됩니다. 각각이 A도 참이고 B도 참이라는 게 당연히 보장이 되죠. 예. 일상의 감각에서 크게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냥 요거를 그냥 그대로 반영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얘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방금 요렇게 본 것처럼 얘가 참이면 자동적으로 P와 Q 두 가지 단순 명제 다 참이라는 게 보장이 되고 반대로 P 그리고 Q라는 것이 아직 참인지 거짓인지 모른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돼야지 참이 되는가? 각각 다 참여해야지 이 P 그리고 Q가 참이 될 수밖에 없죠. 뭐 고민될 거 없겠죠? 일상적 감각으로도 충분히 바로 연결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리표를 그리실 때는 요렇게 TT true인데요. 그냥 더 단순화시키면 OX로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OO, OX, XO, XX 이거는 뒤에서 보게 될 선언명제나 조건명제에서도 요 판은 똑같아요. 여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 방금 생각한 것처럼 얘가 참이려면 당연히 둘 다 참여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은 다 거짓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어려울 거 없죠? 연원명제는 그래서 단순합니다. 이제 복잡해지는 거는 선언명제부터요. 선언명제로 넘어가면 자, 선언명제. 자, 선언명제는 지금 보시면 선언명제가 참이라면 아까 이렇게 말로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A 또는 B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한쪽씩만 참일 수도 있지만 둘 쪽이 다 참일 수도 있다. 참가와 관련돼서 제가 표현을 한 적이 있었죠. 이런 형태가 되는 거는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왜 요 위에 있는 세 개가 참이고 요 맨 마지막은 거짓인지가 이제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A 또는 B 적어도 하나는 참이다라는 말로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거 그대로 적어도 하나는 참이니까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참이거나 아니면 둘 다 참이거나 이렇게 돼야지 얘가 참이 되는 거죠. 둘 다 거짓일 때만 선언명제는 거짓이 됩니다. 그러면 일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마주하게 되는 거는요. 갑이 참석했거나 또는 을이 불참했다 이런 식으로 이 문장 선언명제식 문장이 참이라고 주어집니다. 그러면 아까 연어명제 같은 경우에는 연어명제면 앞에 것도 참이고 뒤에 것도 참이라는 것을 그냥 바로 이끌어냈으면 됐지만 선언명제가 참이라고 주어지면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확정을 못 짓게 되는 거죠. 갑이 참석했을 수도 있고
둘 다 참석할 수도 있고 으름 불참하고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 선언 명제가 참으로 주어지면 논리적으로 연세를 당장 이어나가기는 어렵게 됩니다. 왜냐? 세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논리 연세가 기계적으로 뭐 하고 그다음에 뭐 연결되고 이렇게 쭈르륵 연결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논리 퀴즈 구조의 문제를 푸실 때 되면 결국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경우의 수를 하나씩 따져야 되는 그런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정보가 없다고 칠게요. 다른 정보가 없고 갑이 참석하거나 아니면 을이 불참하거나 이렇게만 주어진 상태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우리는 확정을 못 짓고 이 경우 각각에서 어떻게 될지를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나눠서 살펴보는 게 이게 경우의 수죠.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에 따라서는 경우의 수를 최대 한 4가지 정도까지 다 나눠서 살펴봐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딱 요거 정보만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참이라고 해서 끝나지 않고 갑이 불참한다던데? 누가 이런 추가 정보를 준다면 갑이 불참해? 그러면 갑이 참석한다는 거는 아니니까 요게 됩니다. 요게 돼야 돼요. 얘가 참이면서 갑이 불참한다는 정보가 추가되어서 요 갑 참석이라는 게 거짓이 되면 3개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딱 요 하나로 좁혀지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러면 을도 불참하는구나 라는 확정을 해낼 수가 있게 되죠. 요게 나중에 학습하게 돼 이제 선언 3단 논법이라는 건데 선언 3단 논법은 뭐 명칭이 이래서 그렇지 어려울 거 없습니다. 2가지가 선언 명제로 연결됐을 때 어느 한쪽이 틀렸으면 나머지 한쪽은 무조건 맞아야 된다.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쉽죠. 네. 그래서 선언 3단 논법 나중에 보겠지만 뭐 기본 골격은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 선언 명제는 2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었죠. 배타적 선언 명제라는 게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배타적 선언 명제 같은 경우에는 진리표가 살짝 바뀌어요. 진리표를 보시면 요 첫 번째 행이 거짓으로 되어 있죠. 이해되시죠? 배타적입니다. 둘 중에 무조건 하나만 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골라진 거, 둘 다 참이 될 수는 없어요. PQ가 배타적 선언명제 관계가 되면 무조건 한쪽만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만 참인 요 라인만 결과적으로 참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이 진리표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시죠? 충분히 이제 일상의 감각으로도 이게 판단이 되시죠? 판단이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배타적 선언 관계가 일단 확정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이렇게 한쪽만 참인 형태가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연장되는 건데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를 실제로 풀 때 보면 어떤 뭐 개수와 관련된 그런 형태로도 변형이 될 수가 있어요. 최대 몇 명까지 참석할 것인가 이런 형태의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싹싹싹 해가지고 다 처리됐다고 치고, 그러니까 갑과 을에 대해서 아직 미확정 상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게 포괄적 선언명제 구조가 된다면 일단 4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고 추가로 최대 몇 명까지 참석할 수 있는가? 요 포괄적 구조에서는 최대 2명까지 참석할 수가 있죠. 나머지 정보가 없다고 쳤을 때 이제 더 이상의 정보는 없다고 치고 이제 마지막 종착지가 딱 여기까지로 이제 끝났다고 친다면 4명에다가 갑을 둘 다 참석하는 형태 2명. 그래서 최대 6명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둘의 관계가 지금 여기 아래쪽에 짝대기를 걷거나 아니면 위에다가 점을 찍는 형태로 배타적 선언관계라는 것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호화예요, 기호화. 이렇게 배타적 선언관계가 되면 이거는 확정이죠. 한 명으로 그냥 딱 고정이 돼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형태가 된다면 여기서는 최대가 없죠. 여기는 그냥 무조건 5명으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포괄적 선언관계 구조가 되면 플러스 1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플러스 2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최대라는 이런 표현이 붙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괄적이냐 선언적이냐, 그러니까 배타적이냐가 이게 이제 숫자를 묻는 그런 형태의 질문 구조에서는
어떤 형태가 되는지 이렇게 좀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조건명제 진리표에 비교하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자, 근데 이제 10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나옵니다.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언어적으로 일단 이해를 하면서 가면 좋아요. 자, 104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잠깐만, 요게 지금 PPT상으로 없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바로 합시다. 자, 일상적 언어로는 기억 P와 Q가 동시에 참일 수는 없지만, 두 번째, P나 Q 중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참일 경우에 이런 형태의 문장 구조나 어떤 구도가 잡히면 이때는 이 P와 Q를 베타적 선언관계로 읽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진리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니은부터 먼저 판단해 보자고요. P나 Q 중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참이랍니다. 자, 지금 교재에 있는 것상 니은 P나 Q 중 적어도 하나는 참, 그냥 일반적인 포괄적 선언명제. 그런데 기억 P와 Q가 동시에 참일 수는 없습니다. P와 Q가 동시에 참인 거는 P도 참이고 Q도 참인 것, 이렇게 연어명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일단 언어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적어도 하나는 참인데 동시에 참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는 참이니까 일단은 포괄적 선언명제의 진리표를 떠올렸을 때 이 네 가지 케이스 중에서 뭐가 추가로 안 되는가? 둘 다 참인 거, 둘 다 참인 거는 안 돼. 안 된다는 거는 이제 이 T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는지가 바로 보이죠? 네, 베타적 선언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진리표를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놓고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그냥 기계적으로 공식화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문장적으로는 이렇게 갑니다. 둘 중 적어도 하나는 참이지만 둘 다 참일 수는 없으면 베타적 관계가 된다. 기호로는 P 또는 Q이면서 PQ가 동시에 참인 거는 불가능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베타적 관계가 된다. 네, 요거는 실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진리표를 막 보여주는 구조가 아닐 거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 형태 아니면 하시다가 이제 기호로 이렇게 막 정리하고 났더니 얘가 도출되고 또 얘까지 도출돼서 그러면 두 개는 베타적 선언관계가 되는구나. 이렇게 바로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요거 암기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상 이제 등장했습니다. 처음부터 바로 이게 뭐 암기가 안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실 거예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제 선언명제와 관련된 진리표, 그리고 이 진리표를 활용해서 베타적 선언관계를 만들어주는 그런 이 두 가지 조건까지 해서 어떻게 이제 기호화까지 연결시켜가지고 정리하면 되는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1시간 정도 지났으니까 잠깐 휴식을 취하고 사실상 이제 본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판이 도대체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모르겠는데 조건명제 진리표를 2교시에 이어나가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